네, 서울 시민 4명 중에서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관련 내용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만율이 26.3%로 작년 그 전해에 비해서 1%포인트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도에 21.6%를 시작으로 매년 0.5 내지 1%포인트씩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로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비만율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증가할 거로 보세요? 계속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번 이따 말미 한번 교수님에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서울의 인구도,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비만율도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우리가 비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체질량 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네. 체질량. 자기 키를 이제 미터로 했을 때 170cm면 1.7 이렇게 해서 1.7 곱하기 1.7을 분모해 놔놓고 자기 몸무게를 분자해 놨을 때 그 나눈 값을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어디 사우나 가면 그런 기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거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25.0 이상, 24.9까지는 안 하고요. 25.0부터 이상으로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비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시민이 2014년도에 23.9%가 비만이라는 거죠.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네요. 예, 좀 높은 상태고 이게 2008년도보다도 3.3%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각 구가 있지 않습니까? 24개 구가 있는데 이 강남의 구하고 또 강북구의 이 비만 차이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 통계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요. 강남구가 과체중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체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비만은 25.0이고요. 과체중은 23.0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의 차이는 의학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과체중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비만은 어떤 질병들하고 연관성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라는 수치로 자르는 거고요. 23부터는 그 위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는 체중에 비해서 과하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 수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를 23.0으로 끊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 그것이 아닌 분들, 저체중도 아니고 과체중도 아닌 중간에 끼신 분들을 정상 체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율이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4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과체중하고 비만을 다 합친 과체중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5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어서 이제 어떤 구들이나 어떤 동네들이 더 낮은가를 살펴봤더니요. 서초구,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분당구, 그다음에 경기도 과천시,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순으로 이렇게 체형이 정상적인 분들이 많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는 황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무시 못 하겠고요. 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다음에 식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예, 그런 거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좀 과체중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햄버거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비만 부분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등치가 좋으면 이제 좀 잘 사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못 먹던 시절 얘기고요. 이제는 못 먹는 시기는 이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것이 풍부해진 시대에는 어떤 것을 먹을 건가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여유 내지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하게 너무 급박하게 요새 살다 보니까 그런 걸 고르지 못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뭔가 식사를 끝내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에 노출되기가 좀 쉬운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별에 따른 그 차이는 어떤 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비만이 높은가요? 예, 남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비만 인구를 쭉 따져봤더니 남자의 36.1%가 비만이고 여성은 22.8%가 비만이다. 10% 정도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체중 비율은 오히려 더 역전이 돼서요. 여자분들은 5.5%가 저체중인 반면에 남자는 1.9%밖에 안 돼서 거의 한 3배가량 여자가 저체중이 많다. 저체중이라는 건 많이 안 먹는 거네요, 결국. 아까 다이어트 하려고? 공식으로 말씀드릴 때 18.5가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우리 지역별로 또 자치구별로 성별별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비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비만에 걸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네.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네. 그런 일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네. 먹는 게 풍부해지고 네. 게다가 이제 운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좋아졌고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어졌고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운동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한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비만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요소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톨의 쌀을 먹더라도 이거를 에너지 내는 데 쓰지 못하고 쌓아두는 쪽으로 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먹어도 힘은 안 나는데 살이 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운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네. 식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갖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단계 땡긴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삶을 살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네. 뭐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비만에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면 뭐 운동이라든가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런 여유가 또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좀 더 과체중 비만에 노출되기 쉽고요. 황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과체중하고 비만의 차이를 이제 구분해 주셨는데 예. 이 비만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그 병으로 그 취급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비만인 사람들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뇌졸중, 그다음에 네.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뭐 한 2배 내지 3배 각 질환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는 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똑같이 비만인 사람 10,000명하고 네. 비만 아닌 사람 10,000명에서 발생률이 2배, 3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되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비만에 지금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빨리 어떻게든 빼야겠네요. 그렇죠. 이 뭐 술자리라든가 뭐 담배도 비만에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인 분들이 담배를 더 피기가 쉽다.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활적 요소라든지 아까도 네.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땐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비만인 분들 또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오늘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흡연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요즘에 비만에 많이 걸리죠. 30대 그렇죠. 분들이. 예. 그죠? 전에는 30대 비만은 생각하지 거의 못했는데. 없었던 건데 네. 요새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야근을 많이 하는 것들 네.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뭐 하시면서 또 예전에는 밤에 뭘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했었는데 네. 요새는 너무 쉽게들 이런 걸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또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야,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내지는 집에 가서 다 저녁을 드셨는데 그렇죠. 집에서 못 드시고 9시, 10시까지 야근하다가 또 늦게 먹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면서 네. 이런 비만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 교수님, 그러면 비만을 좀 억제하거나 비만에서 정상으로 좀 돌아오려면 어떤 거를 많이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네. 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는데요. 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설탕세라 그래서 네. 예, 설탕을 많이 넣는 음식 만드는 데다가 세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네. 그 탄산음료 자판기를 설치를 금지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팔고 있는데 탄산음료도 비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모양이죠. 탄산음료 하나에 들어간 그 설탕량이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약처라든가 관계 당국에서 이 비만 문제에 대해서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황 교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지난 3월에 식약처에서 당류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이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 내에서 자판기 커피를 팔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래요? 거고 학교 주변 시설에는 그런 것들을 파는 거를 좀 자제를 권고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금지를 권고사항이에요?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강제성이 없다는 거고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식품업계에서 많이 당류를 줄인 것들 광고에서들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네. 당류를 몇 % 줄였다 이런 광고들 나오는데 네. 그런 제품들이 출시는 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무작정 그것만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이 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첨가당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요리할 때 넣는다든지 과자 네. 만들 때 넣는 거 외에도 사실 식품 섭취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당을 좀 줄여야 되는 제일 이제 민감한 부분이 이제 과일에 있는 당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과일의 권장량에 대해서 네. 아직도 조금 이론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하루에 먹는 게 72.1g을 먹고 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당을요? 예, 지금 그 권고안에는 100g까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교정할 필요가 있지 황 않나 교수님,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설탕세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좀 과감한 규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게 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익단체라든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정하기에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군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톨릭 관동대학의 황희진 교수였습니다.